했던 거를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요거 나눈 거 있죠? 이거. 자, 1번 보겠습니다. 한계지가 뭐냐면 택지용의 맨 끝에 있는 땅, 끄트머리에 있는 땅을요 한계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택지가 뭐예요? 그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토지의 맨 끝에 있는 땅, 이런 땅을요 한계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계지란 택지용의 최원방권을 말하는데, 차가의 한계지는 자가의 한계지보다 택지용이 먼 거리로 연장된다. 차가하고 자가를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차가라는 것은 빌린 집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요 자가는요 자기 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가의 한계지가 차가의 한계지보다는요 더 먼 원방권에 위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곽 쪽에는 자기 집들이 많은데 그 도심 쪽은요 전월세 사는 집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2번 보겠습니다. 개발이 완료되어 갈수록 매수자의 위험부담은 커지고 가격은 낮아진다. 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개발이 완료되어 갈수록 매수자의 위험부담은요 작아지고 그 대신 가격은 높아진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 개발이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자, 제가 30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요걸 좀 구입하려고 합니다. 요때 한 10%밖에 완공이 안 됐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걸 선분양이라 하는 겁니다. 요 구입하는 걸 뭐라고요? 선분양. 이럴 때는 아무래도 매수자 입장에서는 위험이 커요, 작아요? 상당히 크답니다. 부도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가격은 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90% 정도 완공된 상태에서 이걸 구입한다. 이거는 거의 후분양이죠. 이럴 경우는요, 이 완성에 가까울수록, 완료돼 갈수록 매수자의 위험부담은 작아지는 겁니다. 그 대신 서로 막 구입하려니까 가격은 높아진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등가 교환 방식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렇게 볼게요. 자, 일종의 이제 공사업이 대물 변제형인데, 토지 소유자는 땅을 대고, 땅을 대고, 개발업자는요 자기 돈 들여서 건물을 올리는 겁니다. 이때 자, 완성된 건물을 나눠 갖자는 얘기죠. 이때 그 소유자는 3억짜리 땅을 댔습니다. 대고 개발업자는 2억을 투입해서 건물을 올렸다고 치자. 그러면 총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5억 들어갔죠. 그러면 이 들어간 돈에 비례해서 나눠 갖는 겁니다. 건물을.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서 5분의 1은 누가 가져가요? 개발업자 가져가면 되죠. 나머지 5분의 3은요 그 소유자 가져가면 되겠네요. 이런 형태로 나누는 걸요 등가 교환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3번에 등가 교환 방식의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건물을 건축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서 각각 토지 건물의 지분을 갖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볼게요. 사업 수탁 방식의 경우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지며 개발 지분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한다. 앞부분은 맞는데 개발 지분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한다. 이거 틀린 겁니다. 이건 뭐냐면 개발업자는 이렇게, 자, 개발업자는 사전에 약속한 수수료를 취득하는 겁니다. 자, 이 토지 신탁 방식이 됐든 사업 수탁 방식이 됐든 이거 전부 다 개발에 따라서 지분을 가져간다. 이런 표현은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개발업자 혹은 신탁회사는요 사전에 약속한 뭘 챙긴다고요? 수수료를 취득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수수료를 취득한다. 개발 사업이 성공하건 실패하건 처음에 약속한 수수료죠. 요거를 취득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토지 신탁 방식의 경우에 토지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신탁회사한테 이전합니다. 신탁법에 따라서. 그리고 신탁회사는요 토지 소유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데, 이때 수익증권의 소유자에게 수익이 배당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요거 맞는 표현입니다. 토지 신탁 방식은 소유권을 신탁회사한테 이전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신탁회사가 실질적인 개발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자금도 다 자들이 조달하고 사업도 기획하고 건물도 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분양이나 임대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수익증권을 발행하는데 수익증권의 소유자한테 수익을 배당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수수료를 취득하는 겁니다. 개발업자는, 신탁회사는 뭐만 취득한다고요? 수수료만 취득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때 참여회사 중에 하나가 대표회사가 되거나 참여회사들이 별도의 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거 맞는 겁니다. 보통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 예컨대 인천 대공항 고속도로라든가 뭐 지하철 공사 같은 거 있죠. 이런 경우에는 건설사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간별로 쪼개서 자, 이 여러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해갖고 보통 이제 하나의 기업이 대표회사가 되거나 아니면 연합법인을 결성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런 형태를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해줍니다.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자, 7번 볼게요. 수복 재개발은 기존 시설의 확장, 개선 또는 새로운 시설의 첨가를 통하여 도시 기능을 제고하는 거. 요거는 수복 재개발이 아니라 개량 재개발을 얘기합니다. 개량 재개발. 자, 일종의 리모델링, 이러한 형태로 이제 재개발이 진행된 형태 있죠. 이런 거를요, 개량 재개발은 기존 시설의 확장 또는 개선 또는 새로운 시설의 첨가를 통하여 도시 기능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수복 재개발이 아니라 개량 재개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토지를 매수하고 환지 방식을 혼합하여 개발하는 거. 이거를요, 매수 방식이 아니라 혼합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합 방식. 자, 9번 볼게요. 자, 시장 분석은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는 거. 이거는요, 시장 분석이 아니라 시장성 분석입니다. 시장성 분석. 그러니까, 시장 분석은 뭐 수요와 임대 상황, 아니 수요라든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거라면 이 시장성 분석은요, 매매 혹은 임대 가능성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9번은요, 시장 분석이 아니라 시장성 분석,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부동산 관리란 궁극적으로 부동산의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하는데 광의의 관리란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 보존관리 등 기술적 관리를 말한다. 이거 틀렸네요. 이거는 보통 이제 관리하면 자, 기술적 관리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협의의 부동산 관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 관리다 이렇게 하고, 자, 넓은 의미의 부동산 관리는요, 복합적으로 자 관리하는 형태이죠. 이걸요, 광의의 부동산 관리라는 겁니다. 광의의 부동산은요, 자, 이 법률적 측면의 관리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의 관리,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관리, 이런 걸 다 뭐라고 한다고요? 광의의 부동산 관리 해줍니다. 자, 넓은 의미의 부동산 관리는 이제 복합 개념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형태의 관리 있죠. 이걸요, 광의의 부동산 관리 해줍니다. 자, 11번 보시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등의 관리. 이거는요, 법률적 측면의 관리가 아니라 기술적 측면의 관리입니다. 이미 소유권은 이제 지적도라든가 임야도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도에 나와 있는 이 소유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측량 기술을 동원해서 구분하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 관리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12번 보시면 소규모 부동산의 유효한 관리 방식이 자가 관리 방식인데, 자가 관리 방식은 내가 이제 5층짜리 상가 하나 갖고 있다. 그럼 내가 알아서 이런 세 가지 측면의 관리를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런 걸요, 그 자가 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인력 관리가 비효율적일 수 있고 관리비가 불합리하게 지출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자기는 관리의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인원을 투입 못하는 바람에 오히려 자, 인력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13번 볼게요.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투자 의사결정은 부동산 관리 업무 중에 시설 관리에 속하는 게 아니라 이걸요, 자산 관리에 속한다 해줘야 돼요. 자산 관리. 관리 영역에 따라서 시설 관리는요, 뭐 주로 이제 기술적 관리죠. 현 시설을 운용하고 유지하는 정도의 소극적 관리. 이거를요, 뭐라고 하냐면 시설 관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산 관리는요, 가치 증진 방안까지 모색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걸 팔아치우겠다. 그리고 다른 걸 구입하겠다. 이런 것까지 다 모색하는 겁니다. 이런 걸요, 자산 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번 볼게요. 임차인의 선정 기준으로 주거용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과의 유대성이 중요하고 상업용 부동산은요 예상 매출액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업용 부동산은요 임차 목적과 대상 부동산과의 적합성이 있죠. 이런 게 중요시 됩니다. 그래서 14번 맞는 편입니다. 맞아요. 하나 넘겨볼게요. 자, 순임대료와 순임대료는 경비 뺀 비용을 뺀 임대료를요 순수한 임대료 해줍니다. 여기다가 세금, 보험료, 유지 관리비 등의 운영 경비를 포함해서 총 임대료를 지불하는 이걸 조임대차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공업용 부동산에 많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에 많이 적용됩니다. 주거용 부동산에 많이 적용된다. 이렇게 주로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적합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손익분기점 관리라든가 회계관리, 인력관리, 계약관리 등은 경제적 관리에 해당된다. 뭔가 맞는 듯한데 그 계약관리 있죠? 요거는 법률적 관리에 속합니다. 법률적 관리. 자, 그래서 16번 틀렸고 17번 보겠습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이란 공급자의 전략 차원으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것으로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이 있다. 이거 맞는 겁니다. 이런 공급자를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STP 전략, 4P 믹스 전략 이런 걸 포함하는 전략을요 시장 점유 마케팅 해줍니다. 18번 볼게요. 고객 점유 마케팅이란 거래 당사자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하여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이런 것들은요 고객 점유 마케팅이 아니라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계 마케팅. 이렇게 해서 전 시간에 이런 거 좀 했었는데 좀 기억 좀 나시나요? 자, 기억 나시면 좀 다행이고. 자, 1월달부터 오늘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처음부터 다시 할 겁니다. 교재를 가지고 할 거니까 요거는 그냥 집에다 어떻게 두셔도 상관없고 뭐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그 1월달부터 하는 거 있죠. 본 교재 가지고 그 밑줄도 좀 치고 거기 그걸 중심으로 1년 동안 그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입문 과정에서 이렇게 정리한 거에 불과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감정평가론을 공부할 겁니다. 감정평가론의 앞부분을 좀 정리할 거예요. 자, 124페이지 보시면 감정평가론 이렇게 있는데, 자, 감정평가론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가 내용이 됩니다. 이걸요, 감정평가다 해줄게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맨 먼저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자, 여기서는 이제 감정평가가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이걸 왜 하냐, 네, 그리고 감정평가의 다양한 어떤 분류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부동산 가치라는 게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이론적으로 이걸 한번 쭉 알아보는 게 첫 번째 테마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이 감정평가 3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는데 어떻게 평가하냐면, 일단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들어간 비용이 있죠.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걸 기초로 해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걸요 원가 방식이다 해줍니다. 원가 방식. 예컨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어 없어요? 있죠. 거기다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가치를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걸요 원가 방식 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그 건물 같은 어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래된 비슷한 놈이 거래된 가격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아파트하고 비슷한 놈이 최근에 거래된 가격, 요걸 기초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요걸요 비교 방식이다 해줍니다. 이렇게. 세 번째는요, 이 부동산을 내가 구입하게 되면 미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죠. 임대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기초로 해서 가치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요 수익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는 걸요 3방식이라는 겁니다. 감정평가 3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좀 공부할 거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공익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보상금 같은 거 책정하려고 미리미리 가치를 평가해 놓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요 토지라든가 주택 특히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걸요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감정평가 규칙을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되려면 어떤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그리고 감정평가사가 이제 돼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요, 못된 짓 할 수 있죠. 이럴 경우는 여러 가지 뭐 벌금도 부과하고, 때로는요, 깜빵도 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정평가 하려면 구체적으로 물건 같은 건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되냐, 이런 걸 쭉 정해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요, 자, 이 감정평가 규칙이다 해줍니다. 감정평가, 자, 규칙. 이런 내용을 이제 공부하는 게 감정평가론입니다. 여기서 토탈 6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보통 이제 6문제 나옵니다. 저 문제. 그래서 여기서 요즘에는 여기서 꼭 한 문제 꼭 물어봅니다. 한 문제. 내용이 많지는 않은데 꼭 물어봐요. 꼭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2문제 정도 물어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한 문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해서 통상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서 그래도 제일 어렵다 싶은 내용이 요거는 좀 할만합니다. 요것도 오늘 요거 할 겁니다. 오늘 다 할 거예요. 요거랑 할 건데, 얘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요 3방식이 조금 어려운데, 자,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요거 수익 방식입니다. 수익 방식. 요거는 논리 자체가 어떤 식으로 평가하냐면, 장래 예상되는 편익 있죠? 요거를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장래 예상되는 편익 이런 거를 화폐 가치로 판단한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더욱 어려운 거는 그걸 지금 시점의 가치로 바꿔놓겠다는 얘기죠. 무슨 수로 바꿔놓습니까? 이게 상당히 논리 자체가 까탈스러워요. 상당히 이론적이지만 까탈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 내용은 뭐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요거는 3년을 공부하든 5년을 공부하든 그 문제 조금 어렵게 나오죠. 손을 못 댑니다. 거의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요 부분은 내가 1월 달에 공부할 겁니다. 1월달. 오늘은 제가 요거 하고 1월달, 1, 2월달에 요거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 1월달에 요거 하고 3, 4월달에 요거 하려고 했더니, 이게 이제 4월이나 돼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불만이 많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부분을 다 끝낼 겁니다. 끝내고, 자, 그 다음에 1, 2월 달에 요거 다 끝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곧바로, 민법하고 학개론 같은 경우는 4월 달까지는 점수가 이만큼 나와줘야 됩니다. 50점 좀 넘어가야, 그 다음부터 2차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뭐, 4월이 지났는데도, 5월이 넘어가는데도, 도대체 뭐 점수도 하나도 안 나오고 30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아이고 1차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시험은 이제 한 번에 다 끝내야 됩니다. 올해가 아니라 올해 며칠 3일 갖고 어떻게 끝냅니까? 그냥 내년에 딱 끝내셔야 돼요. 알겠죠? 내년에 딱 끝내서 마무리를 딱 지어야 되지. 이거 질질 끄게 되면 주변에 많은 피해를 줍니다. 주변에 본인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도 많이 피해를 줍니다. 애들도 방치하게 되고, 남편은 남편대로 불만이 쌓이고, 아무래도 살은 뒤룩뒤룩 찌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공부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한 번에 딱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기초이론을 쭉 다 끝낼 겁니다. 끝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는 뭐 나중에 보면 뭐 한두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금방 끝냅니다. 금방 끝나고, 요거 이제 수익 방식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요거 나중에 제가 이제 1월 달에 설명할 겁니다. 2월 달에. 맨 끝에 게 설명할 건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깡그리 막 무시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냥 가볍게 찍고 나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나오라고요? 가볍게 그냥 찍고 나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한 3년을 공부해도 문제 어렵게 나오죠? 그거 못 풀어요. 오히려 어설프게 괜히 공부했다가는 시간만 낭비입니다. 그 시간에 있으면 쉬운 내용을 계속 공부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설명은 제가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거의 힘들다, 아니면 도저히 무슨 얘기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그 부분을 싹 그냥 그 교재에서 제거하시면 아주 깔끔해집니다. 깔끔하고 찍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것도 원가 방식도 약간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요거는 잘만 하면 할만합니다. 요거는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시도해 보시다가 정이 안 되면 요것도 찍는 한이 있더라도 처음에는 할만합니다.
할만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도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요거는 그래도 들어간 비용을 기초로 해서 이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기초 이론 쪽을 전부 다 끝낼 겁니다. 이렇게. 자, 우리 교재는 뭐 내용이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웬만한 내용 다 할 겁니다.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12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24페이지에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여기서는 이제 감정평가가 뭐냐, 그리고 감정평가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볼 겁니다. 그리고 그 이론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이걸 쭉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자기가 직접 평가해 보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어떤 형태로 결정되냐, 이걸 쭉 알아보는 겁니다. 일단은 감정평가가 뭐냐, 요건 좀 알고 출발해야 되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평가의 의의와 분류다에서 감정평가의 의의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줄, 중간쯤에 끝에 게 보시니까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 요걸요 감정평가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토지 등 하니까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거 있죠? 다른 건물도 다 평가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동차, 선박, 항공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임대료 이런 것도 평가하고, 때로는요 그 특허권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형태가 있어 없어요? 특허권 물러가는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러면 특허 냈다는 얘기죠. 이게 어디가 있어요? 이게 물건 있나요? 없죠. 이런 걸 무형자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태가 없는 재산을요 무형자산, 이런 것도 다 평가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토지 등 하니까 토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을 다 평가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떤 내용을 평가하냐면 나중에 이제 이 감정평가 규칙을 좀 공부할 겁니다. 그때 그런 걸 다 평가한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그러면 자, 감정평가의 기능을 좀 알아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감정평가는 누가 하는 거냐면, 누가 평가의 주체냐면 감정평가사입니다. 우리 중개활동은 누가 해요? 공인중개사가 이제 중개활동의 주체 아닙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평가의 주체는 감정평가사입니다. 감정평가사가 이제 평가하는데, 이때 이제 평가사가 평가한 걸 어디다 갖다 써먹냐 그런 얘기인데,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요게 이제 카스 맥주가 한 병 있다고 치자. 카스 맥주 딱 한 병 있는데, 요 놈은 전국 어디 가나 똑같이 생겼어요? 안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맛도 똑같고 생긴 것도 비슷하죠?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전국 어디 가나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거의 같습니다. 아주 도성 한간 지방은 뭐 수송비가 들어가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좀 비싼데, 그렇지 않은 한은 거의 다 비쌉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거래할 때마다 거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일주일 전에 거래할 때는 뭐 1,500원인데 지금은 3,000원에 하고 이러진 않죠. 거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거래할 때마다 거의 동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쵸? 근데 이 토지가 한 평 있다고 치자. 토지가 한 평 딱 있는데, 이놈의 토지는 자, 전국 어디 가나 한 평이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거래할 때마다 계속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0평이 있었는데 저번에 거래할 때는 10억에 거래했는데 이번에 거래할 때는요 12억에 거래되기도 하고, 또 새롭게 거래할 때는요 8억에 거래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거래할 때마다 계속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래할 때마다 계속 달라져요. 그죠? 그리고 자, 이 맥주를 거래하는데 이 사기당했다 이런 거 들어봤나요? 사기당해서 거래했다든가, 아니면 강박에 의해서 거래했다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아니면 좀 금매로 좀 싸게 거래했다, 뭐 어쩌다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아니면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수용했답니다, 강제로 사들였답니다, 이런 경우도 거의 없겠죠. 사들이라도 제 가격 받고 이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 토지 한 평, 요 토지는 잘 생각해 볼게요. 가만히 보면 우리 신문지상에 무슨 토지를 가지고 사기당했다, 강박에 의해서 거래했다는 등 이런 거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매로 좀 싸게 거래했다는 등, 아니면요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수용당했다는 등, 뭐 도로를 낸다고 강제로 수용당했다는 등, 이런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시장에 거래된 가격이 막 들쑥날쑥하죠? 막 비싸게 거래되기도 하고 싸게 거래되고 사기당해서 굉장히 막 1억짜리가 막 10억이 거래되기도 하고 막 들쑥날쑥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조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요 좀 여러 가지 보상금을 책정하는 게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신 사람들 있죠?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한테 적정한 가치를 판단하게끔 한 다음에 이걸 기초로 해서 조세도 부과하고 보상금도 책정하겠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인데 지금은요 그거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써먹을 뿐입니다. 다시 할게요. 왜 감정평가를 하냐면 토지 같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들쑥날쑥하고 이거 가지고 조세를 부과하거나 보상금을 책정했다가는 문제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분야에서 공부 좀 한 애들한테 가치를 판단하게끔 한 다음에 이걸 기초로 해서 조세도 부과하고 아니면요 보상금도 책정하고 이거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쓰겠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평가사가 평가한 걸 도대체 어디다 써먹냐 이거 한번 알아볼게요. 이걸 감정평가의 기능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크게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책적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경제적 기능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정책적 기능은 말 그대로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써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각종 정책을 수행하는데 써먹겠다 하는 걸요 정책적 기능 해줍니다. 요거는 좀 말이 약간 어려운데 어쨌거나 이제 시장 실패를 좀 보완하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장 실패를 어떻다고요? 보완하겠다. 이렇게 시장 기능에 맡겼다가는 너무 들쑥날쑥하니까 이걸 좀 보완하겠다 하는 게 말하고요 경제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책적 기능은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자,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지금은 이제 암기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내용을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 암기는 나중에 됩니다. 나중에. 먼저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자, 도대체 평가사가 평가한 걸 어디다 갖다 써먹냐,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볼게요. 정책적 기능은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써먹겠다 그런 얘기인데 각종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 관리 같은 거 이때 써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법 공부하다 보면 자, 이 그 도시군 기본계획 아니면요 관리계획 이런 거 편성해요 안 해요? 짤 거 아닙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려면 이 시장의 어떤 적정한 가격 같은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각종 정책을 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을 투기 과열지역으로 정하겠다. 그럴 경우는 적정 가격, 정상 가격 이상으로 막 가격이 급등한다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정상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 한 대 써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 관리를 위해서 써먹겠다. 두 번째는요, 공시지가를 통하여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유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평가사가 이제 평가한 가격이 한 5억 정도 된답니다. 5억 딱 되는데, 자, 매도자가 팔려고 내놓은 가격이 7억입니다. 7억.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딱 보니까, 아니, 평가사가 평가한 게 5억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좀 싸게 파세요.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죠. 아닌가요? 거꾸로. 평가사가 평가한 게 5억인데 매수자가 사겠다는 가격이 2억입니다. 그럼 이번엔 거꾸로 파는 자 입장에서 매도자는 파는 자, 매수자는요 사는 자. 이번에는 매도자 입장에서 야, 이 사람아, 평가사가 평가한 게 5억이라는데 너 왜 거저가지 가려고 하냐? 돈을 더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정한 가격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요, 합리적인 손실보상이다 해갖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있죠. 요걸 가지고 보상금을 책정했다가는 예컨대 어느 지역을 도시를 만들다고 보상금을 책정해서 이제 다 내쫓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주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초로 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조금 줄 수 있죠. 그러면 돈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나와서 막 떠들어요? 조용히 있을 겁니다. 집에서. 근데 조금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 없어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한 손에는 낫을 들고 또 한 손에는요 오한마 들고, 오한마는 들어보셨나요? 망치를 크게 해놓은 거를 오한마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망치가 너무 크니까 한마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운기타하고 시청에 와서 막 난리칠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불합리하다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자.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여기에 따라서 평가사가 특히 토지라든가 주택 등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초로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걸 기초로 해서 보상금을 책정해서 주겠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소송하려면 해라. 이럴 경우는 소송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률 규정에 맞춰서 법률의 근거에 따라서 감정평가사를 동원해서 적절한 가치를 평가했다는 얘기죠.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는 보상금을 책정하는 거니까 소송하려면 하라. 이렇게 하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 보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과세의 합리화다 해갖고 이건 또 뭐냐면 우리 세금은 이제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라든가 처분 과정에서 양도세 이런 걸 부과합니다. 근데 이제 취득세라든가 양도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은 취득하는 과정,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한 금액이 있어 없어요? 있죠.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처분했을 때는 처분한 금액이 있어 없어요? 요거 있잖아요. 요걸 기초로 해서 애초에 처분 금액과 이제 비교해서 차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요거는 아주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인데 만약에 신고하지도 않고 납부도 안 했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겠다 그런 얘기지. 원칙적으로는요. 취득한 금액, 처분한 금액 있죠. 요걸 기초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원칙이. 근데 문제는 갖고 있으면서 부과하는 조세. 예를 들어 2019년도에 6월 1일 날 하루라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재산세 이런 거 부과합니다. 재산세는 1년 내내 갖고 있지 않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6월 1일 날 하루 소유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럼 고자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또 지금 뭐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가 6억이 넘어간다 이럴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이거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은 6월 1일 하루날 어떻게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안 갖고 있다가 재수 없이 6월 1일 날 소유자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한테 부과하는 겁니다. 되겠나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내가 이제 요때 한 3월 달에 취득했다. 그럼 취득한 금액이 있어 없어요?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한다. 재산세를. 이때는 별 문제가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구입한 땅이냐면 이렇게 보면 여기 1953년도 있죠. 전쟁 끝나자마자 1000평인데 1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화폐제도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어떻게든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도 반영하기도 힘들죠. 그냥 1000원에 구입했다. 그러면 구입한 금액이 얼마예요? 어쨌거나 1000원에 구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입한 금액이 1000원이니까 1000원에 대해서 2019년도에 재산세를 10% 세금 내라. 그러면 100원 세금 내라는 얘기죠.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1000평짜리 토지를 100원 세금 내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죠. 이렇게 세금 부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세금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히 토지 같은 거 있죠. 주택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매년 1월 1일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개별 주택가격 이런 걸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거 되겠나요? 그래서 이 1000원짜리 있죠? 여기에 이제 2019년도 1월 1일 날짜로는 한 100억 정도 한다. 그럼 여기다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자, 이러한 정책적 목적으로 이제 수행하려고 하는 게 무슨 기능이라고요? 정책적 기능이다 지금입니다. 정책적 기능. 자, 이번에는 경제적 기능 알아볼게요. 자,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이렇게 수행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금 같은 거 부과하고 보상금 책정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아니면 여러 가지 도시군 기본계획 같은 거 편성하는 데 써먹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경제적 기능은 맨 먼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다. 우리 이제 이 자원 배분이 실패하는 거를요 시장이 실패했다집니다. 기억나시냐 모르겠는데 시장 실패라는 게 뭐냐면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필요로 한 양보다 훨씬 적게 생산되거나 많이 생산하죠. 그러면 누군가가 엄청난 이익을 챙겨갑니다. 그럼 누가 손해본다는 얘기죠.
이걸요, 시장이 실패했다 입니다. 뭐가 실패했다고요? 시장이 실패했다. 그런데 만약에 적정한 가격, 이렇게 유도된 적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면 누구는 이득 보고 누구 손해 보고 이런 거 없겠죠? 자, 평가사가 평가한 가격대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누구는 크게 손해보고 누구는 크게 이득보고 이런 거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평가사가 평가한 가격대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투기 같은 것도 많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겠네요. 거래 질서도 확립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뭐냐면, 자 볼게요. 어떤 사람이 요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 이거 매도자가 팔려고 내놓은 금액이 10억입니다. 팔려고 내놓은 금액이 얼마예요? 10억이. 이거 아무래도 너무 비싸 보여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비싸? 그래서 평가사에 돈 주고 이제 평가해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더니 평가사가 평가한 거는 얼마라고요? 12억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치는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좀 싸게 나왔네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얼른 살려고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 이런 걸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이해가 되겠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정책적 목적 외에도 뭐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경제적 기능이다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사가 평가한 거를 이런 형태로 써먹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형태로 써먹는다. 자, 이거 씌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감정평가를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해 볼 건데 여기서는 내용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냥 살짝 듣기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노트를 다 나눠 드릴 거니까 그것만 정리하시고 지금은요 제가 얘기하는 것만 살짝 들으신 다음에 저런 내용을 앞으로 공부하고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합격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먼저 거기 감정평가를 분류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단독평가와 합의제평가 요것만 얘기했네요. 자, 단독평가와 합의제평가. 합의제평가는, 단독평가는요, 한 사람의 평가 주체에 의한 감정평가 있죠? 혼자서 감정평가에서 결론을 내리는 거, 이런 거를요, 단독평가라는 거고, 합의제평가는요, 다수의 평가 주체가 공동으로 행하는 감정평가 있죠? 요걸요, 합의제평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독평가는 혼자 하는 거고 합의제평가는요 여럿이 해서 결론을 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요 합의제평가라는 겁니다. 자,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 이런 것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뭐냐면 평가는 크게 이제 필수적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필수적. 자, 필수적 평가가 있고 얘는요 임의적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필수적 평가는요 그야말로 반드시 해야만 되는 평가, 이걸요 필수적 평가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평가. 예컨대 아까 얘기한 대로 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한 평가, 보상평가라 할까요? 이거 반드시 해놓고 있어야 돼요. 보상금 주려면 평가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반드시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과세평가. 그리고 경매부동산을 평가하는 거 이것도 반드시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경매부동산의 평가. 우리 그 법원에 가서 이제 경매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한다. 그럴 경우는 그 경매로 나와 있는 부동산이죠. 요거를 평가사가 반드시 평가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사가 평가한 게 최저 매수 가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걸 기초로 해서 가장 많이 써낸 자가 사가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그러니까 반드시 해놔야 돼, 안 해야 돼요?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놓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의무적 평가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어떤 경우는 할 필요가 있고 어떤 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거래를 위한 평가, 일반 거래를 위한 평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이 토지가 1000평이 있는데 10억에 나왔다는 얘기죠. 이거 너무 비싸 보여요. 그래서 내가 평가사 시켜서 평가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상관없고 그냥 뭐 10억 주고 사도 되고 굳이 내가 좀 불안하면 평가해 볼 수 있어 없어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요 임의적 평가라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평가. 그 다음에 이제 담보부동산의 평가, 담보평가라 할까요? 이거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한 100억 정도 되는 상가를 갖고 있습니다. 상가를 갖고 있는데 은행에다가 이제 담보 잡히고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자, 담보로 잡히면서 돈을 빌리는데, 자, 10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담보 잡히면서 10억만 빌려달랍니다. 얼마 빌려달라고요? 10억.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거 평가할 필요 있나요? 그냥 딱 봐도 한 10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담보 잡히면서 얼마 빌려달라고요? 10억 빌려달라면 그냥 빌려주면 되는 거죠? 굳이 뭐 평가할 필요 있나요? 근데, 자, 한 10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담보 잡히면서 90억을 빌려달랍니다. 90억. 그러면 나중에 담보 가치가 폭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요거 좀 불안하죠? 요때는 평가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적정한 가치를 평가해서 돈을 빌려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평가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요, 임의적 평가라는 겁니다. 아니면 상속부동산의 평가, 상속평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는 할 필요 있고 어떤 거는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요, 이것도 임의적 평가입니다. 무슨 평가라고요? 임의적 평가. 자, 그러니까 자, 원래 이제 그 상속 재산은, 유언장에 따라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거 그냥 재미삼아 그냥 들으세요. 재미삼아, 뭐, 어디에 따라 진행한다고요? 유언장. 유언장 같은 거 딱 쓸 거 아닙니까? 아니면 녹음해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이 돌아가기 전에 이제 유언장을 딱 작성해서, 자, 마누라, 당신은 우리 살고 있는 집 당신이 가져가세요. 이렇게 써놓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장남, 너는 제주도에 있는 임야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장녀, 너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요거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닌가요? 근데 뭐 너무 돈 많은 사람이 죽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차남, 너는 평생 나 속만 썩였으니까 너는 내가 장난감처럼 갖고 있는 티코이 하나 있는데 그거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자간 티코는 아시나요? 이렇게 해서 딱딱 정해주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돌아가신 분이 막 갑자기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거나 갑자기 질병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죠? 유언장도 없이. 자, 그럴 경우는 이제 그 상속인들, 아들, 딸들 있죠? 배우자 이런 분들이 어떤 합의가 있다면 합의가 원칙인데 합의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식구끼리 막 싸우고 갈 거 아닙니까? 형, 동생. 이럴 경우는 법에 따라서 그 상속이 진행되는 겁니다. 어디에 따라서요? 법에 따라서. 그래서 법정 상속이다 해줍니다. 법에 따라서 상속이 진행되는 걸요, 법정 상속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본인이 돌아가셨다. 이걸 본인 해줄게요. 돌아가셨으면, 자, 이 상속 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참고 삼아. 1순위가 누구냐 하면 요 밑으로 돌아가신 분 이 사람이죠. 이 사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들을 직계 비속이다 해줍니다. 직계 비속. 그냥 참고로 그냥 들으세요. 계속 나올 겁니다. 여기저기서.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요 밑으로 또 누가 내려가요? 손자, 손녀가 내려가겠죠? 손자, 손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직계 비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계 비속하고 이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이 사람이 1순위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누구라고요? 배우자. 있을 거 아닙니까? 남편이면 아내가 배우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1순위가 되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직계비속이 없다. 자, 뭐 물론 직계비속이라 하더라도 자녀도 있고 손자, 손녀도 있죠. 그럼 손자, 손녀는 못 받습니다. 손자, 손녀는 못 받아요. 얘들도 있고 얘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거 다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얘들만 나눠주는 겁니다. 자녀. 근데 만 자녀는 없고 손자, 손녀만 있다 그러면 손자, 손녀가 이제 1순위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겠나요? 그리고 이분의 배우자가 1순위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직계비속이 없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을요, 직계존속이라는 겁니다. 직계존속. 본인의 그 부모님이 안 계세요? 부모님 계신다면 부모님.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죠? 조부모가 계시겠네요. 그 다음 이 위로 또 누가 올라가요? 뭐 증조부, 증조모, 고조부, 고조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요, 직계존속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직계존속.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직계비속이 없다 그러면 직계존속하고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2순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참고 삼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엄마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못 받아요. 누가 받아요? 아버지 엄마가 받는 겁니다. 아버지 엄마가 받는 거예요? 네. 왜 제 얼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다 그러면 아버지 엄마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못 받아요. 아버지 엄마가 받습니다. 근데 아버지 엄마는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직계 존속이 되는 겁니다. 되겠나요? 직계 존속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직계 비속도 없고 직계 존속도 없고 배우자만 있다. 그럼 배우자가 받는 겁니다.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한 분도 없다. 한 분도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이 돌아가신 분의 형제 자매가 3순입니다. 형제 자매가 그 다음 순위로 들어가는 겁니다. 형이나 동생, 누나, 동생 있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없다. 그러면 이분도 없다면 이제 사촌 이내의 혈족이 이제 그 다음 순입니다. 사촌 이내의 뭐라고요? 혈족. 자, 사촌은 이게 촌수가 이제 이 사람이 1촌이고 이게 2촌이에요. 이게 1촌이고 2촌입니다. 이건 무촌이고 촌이 없어요.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촌수를 계산할 때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있고 큰아버지가 있다. 큰아버지 계실 수 있어 없어요? 이걸 백부해 줍니다. 뭐라고요? 백부. 그럼 요거는 여기서부터 뿌리가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촌, 2촌, 3촌이 되는 겁니다. 큰아버지는 몇 촌이라고요? 3촌. 큰아버지 아들이 또 있다. 그러면 아들이 있다면 이건 몇 촌이에요? 1촌, 2촌, 3촌, 4촌 되는 겁니다. 아들이 또 있다. 그러면 5촌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촌수 이렇게 계산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누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4촌 아닙니까? 4촌. 여기까지가 이제 그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겠죠? 큰아버지 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걔들이 있다면 걔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자, 근데, 사촌인의 혈족도 없다. 그 이하는 없다는 얘기죠? 더 이상, 사촌 이내의 혈족이 없다. 그럴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귀속시킵니다. 국가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무줌을 해가지고 가져갑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텐데, 이 배우자는 반드시 이제, 이 법률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제 동거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냥 같이 살기만 하면 안 돼요. 신혼신고가 돼 있어야 됩니다.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법률혼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정부 이런 건 안 됩니다. 정부 하시나요? 몰래 사귀는 여자가 있거나, 이런 여자 안 돼. 근데 요 자녀는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 있잖아요. 요거 됩니다. 왜냐하면 바람 피워서 자식은 자식 아닙니까? 피줄 아닙니까? 그리고 양자에도 됩니다. 양자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양자로 다 입적시켰으면 다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순서에 따라 배당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이게 1순위죠. 그러면 그 배우자도 있고 그 다음에 장남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장녀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아까 차남도 있어 없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자, 이 법적 상속 지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1순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1순위가 있다면 이 사람이 1.5를 가져갑니다. 전체 재산 중에 나머지가 1대1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합치면 얼마예요? 자, 4.5죠. 4.5분의 1.5는 누가 가져가요? 배우자. 4.5분의 1은요? 장남. 4.5분의 1은요? 장녀.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만약에 유언장에 따라서 집행할 때는 굳이 평가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유언장에 따라 그냥 나눠준 거죠? 요건 네가 가져가라. 아까 그 차남은 뭐 가져가라고 했어요? 티코 가져가라 했잖아요. 티코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려면 하나하나 다 평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주택이 아까 주식도 다 평가해서 이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정산도 해야 되겠죠. 변호사 시켜서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평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원래는 뭐에 따라 집행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유언장에 따라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어디에 따라서요? 유언장에 따라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 자, 유언장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배우자
배우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장남, 이렇게 해서 유언장을 다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유언장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원칙 아닙니까? 유언장에 따라. 유언장에다 배우자, 니는, 반말로 시작합니다. 니는. 그래서 경상도 분인데, 니는, 국물도 없다. 이렇게. 국물도 없다. 니는 뭐가 없다고요? 국물도 없다. 그 얘기는 건더기는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국물도 없다고 했잖아. 국물도. 그러니까 건더기는 더더욱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아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원래 유언장에 따라 집행한다면 이 배우자는 가져갈 게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죠? 원래는. 근데 이 배우자는 같이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상속받을 권리도 있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원래 법정 상속 지분이 1.5죠? 1.5 아닙니까? 그러면 요 중에서 2분의 1은, 요 반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고 해서 이거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형성권이라 하는 거예요. 이제 일방의 의사 표시로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내 거로는 유언장에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법정 상속 지분의 반 있죠. 요거는 받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받아낼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 이거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남편이 죽으면서 내 앞으로는 재산 하나도 안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래도 자기 상속 지분 있잖아요. 법정 상속 지분의 반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형성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방의 의사표시로도 법률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거를요. 형성권. 근데 나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내가 얼마쯤 죽을 건데, 니들이 다 가져라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굳이 자기가 행사하고 싶다면요.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 하겠나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유언장에 따르면 평가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굳이 법정 상속에 들어가서 아들하고 동생하고, 아들이 아니라 식구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아닐 거 아닙니까? 특히 형하고 동생하고 막 서로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싸우고 할 거 아닙니까? 멱살 잡고. 그런 집 드라마에서 나와야 안 나요? 사랑과 전쟁 봐야 안 봐요? 옛날인가요? 거기서도 나오고 툭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참고로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필수적 평가 있잖아요. 이 필수적 평가는 공익 목적으로 주로 평가합니다. 공공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한다. 이걸요 공익 평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는요 개인의 이익 때문에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은행에서 돈 빌리려고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동산 구입하려고 아니면 지들끼리 상속재산 나눠 가지려고 평가하는 거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사익 목적으로 평가한다 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익 목적으로 평가하는 거 있죠. 요거는 반드시 법에서 정해진 대로 평가해야 됩니다. 자, 이걸 법정평가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법에서 어떻다고요? 정해진 대로 평가해야 돼요. 이걸요 법에서 정해진 대로 이렇게 평가하고 이때까지 평가하고 이런 물건 이렇게 평가하라 다 나옵니다. 이게 평가해야지 지들 마음대로 평가하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공공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평가하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해진 대로 평가해야 됩니다. 이걸요, 법정평가다 해줍니다. 자, 참고로 이제 법은 크게 이제 법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헌법 있잖아요. 헌법이 가장 상위법입니다. 헌법 밑에는 뭐가 있어요? 헌법 밑에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자, 법률 밑에는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 체계예요. 명령 밑에는요,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요, 규칙 이렇게 할게요. 자, 헌법은 이제 누가 이제 정하는 거예요? 헌법은 누가 정하는 거냐면 국민이 정하는 겁니다. 국민 투표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헌법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 같은 것이죠. 그리고 각종 통치 체계 같은 거를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가장 상위법입니다. 이걸 헌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법률들을 정하는데 이거는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정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정하는 겁니다. 이걸요, 법률이다. 근데 이제 법률은 세세한 내용까지 다 포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 세세한 내용이라든가 세부적인 절차 이런 거 있죠. 예. 세세한 내용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세세한 내용까지도 다 정해 놓아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법률로 하기 힘드니까 요걸 기초로 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그 중앙행정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장 있죠. 중앙행정기관장, 그러니까 국무총리라든가 각부 장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정하는 걸요 명령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법률은 너무 세세한 내용까지는 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세하고 구체적인 절차 같은 거는 다 어디서 정하는 거라고요? 명령을 통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는 자, 지방자치단체마다 뭐 특정한 어떤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남양주에서는 뭐 천마산 쪽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 뭐 이런 걸 정해놓을 필요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거를요, 조례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자체 의회에서 정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어디라고요? 의회. 남양주시에 가면은 의회 있어 없어요? 여기서 정하는 겁니다. 이거를요, 조례라는 거고.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세세하고 구체적인 절차까지는 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지자체장, 그래서 남양주시장이 구체적인 절차라든가 아니면요 세세한 내용을 정하는 겁니다. 이걸요 규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위법은 하위법을 귀속시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우리 이제 감정평가와 관련된 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자, 이 공익 목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토지라든가 주택 같은 거 있죠. 보상금이라든가 아니면요 그 조세 같은 걸 부과하려고 공익 목적으로 평가해 놓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여기 있습니다. 요거. 그다음에 자, 두 번째는요 이 감정평가와 관련돼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요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감정평가사 되려면 어떤 시험에 합격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가사 사무소 같은 거 개설하려면 어떤 절차에 따라 뭐 설치해야 되냐. 그리고 나중에 감정평가가 하게 되면 뭐 그 좋은 일도 할 수 있지만 바람직한 일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요 못된 일 할 수 있는 거죠. 뭐 짜고서 막 무슨 가격을 막 높게 평가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 깜빵에 보내거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각종 이제 규제 같은 것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마다 사익 목적으로 평가할 때도 이런 부동산 이렇게 평가해라. 저런 부동산 이렇게 평가를 다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한다고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서 관한 법률. 여기서 이제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감정평가와 관련된 두 가지 법률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은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행규칙. 그래서 시행령은요, 대통령령으로 공표하는 거를요, 시행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은요, 국무총리 이하의 각부 장관령이죠. 장관령으로 공표하는 거를요, 시행규칙이라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있죠? 여기에 따라서 감정평가 규칙이라는 걸 정해놓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규칙을 정해놓고 있는데 요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령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게 감정평가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감정평가 규칙 할 때는 줄여서 그냥 감칙해 줄게요. 뭐라 한다고요? 감칙. 요거는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있죠? 이 법에 근거해서 세세한 내용을 정해놓은 거 있죠? 각종 절차 같은 거 정해놓은 거를요, 감정평가 규칙이라 이렇게 합니다. 되겠나요? 감정평가 규칙. 그래서 일단 이게 법 체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하게 되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감정평가 규칙이 뭐냐, 이 정도는 알고서 출발해야 그래도 공부하기 조금 수월해질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야, 그래서
간단히 이제 필수적 평가와 임의적 평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요 관계 법률들 요 한번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진행할게요. 오케이.